시작할까요? 누구 오셨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자유롭게. 네. 저희 저희 이야기 그럼 나누고 지금 딱 시작할 안 그래도 타이밍이었는데, 네. 편하게 와서 앉아서 이야기 듣다가 편하실 때 나가셔도 돼요. 여기 앉으셔도 되고 뭐 거기 편한데 앉으셔도 되고. 앉으셔도 돼요. 그럼 시작을 할까요? 슬슬 본격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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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 소개를 간단하게 네, 좋습니다.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드리자면 저희 팀은 이제 이케눈크라는 팀이고, 그리고 저 이제 고영찬, 그리고 머피엄, 그 밖에서 지금 수고해주고 계시는 김민석 작가님,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된 콜렉티브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 동명의 프로젝트 이케 놓고 그래도 난 도네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에서는 이제 저희의 출발점이었던, 저희가 이제 과외를 같이 하면서 프랑스 미술 유학 포트폴리오 과외를 같이 하면서 생긴 팀이기 때문에 그 저희의 이제 생존 방식을 전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파생해서 저희의 생존법이 아니라 다른 창작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존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5분을 초대를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네 번째. 오늘 그렇게 지금 벌써 네 번째 게스트로 임주아 시인님께서 오셨는데, 항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 계획할 때부터 보이는 라디오라는 형식을 좀 빌려본 거는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좀 같이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같이 답하고 이런 형식을 꿈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잠깐 말을 하긴 했는데 좀 아티스트 토크처럼 그게 되는 것 같기는 해서 항상 시작 전에 말씀은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게스트가 답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관객분들도 중간중간 질문하실 수 있고, 게스트 임주아 시인님도 저희한테 질문 충분히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거를 좀 어필을 먼저 하고 싶고, 또 네, 이렇게 좀 프로젝트 소개를 했고요. 잠깐 시작에 앞서서 관객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프로젝트 사진 촬영을 좀 할 것 같아요. 촬영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뭐 얼굴은 아니고 이렇게 오며 가며 촬영을 해주실 텐데, 사진가분이 이게 뒷모습이나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양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젠틀. 그래서 처음에 좀 시작하기에 앞서 근황이란 시인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할까. 네.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편한데 뭐 편하게. 저희 하셔도 되고. 네. 네네네. 뭐 여기 관객분들도 계시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임주아라고 하고요. 시를 쓰고 있고, 성매매 집결지 골목 한가운데 있는 물결서사라는 서점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아침에 서울까지 네. 이 자리를 위해서 네. 올라와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바쁜 개인적으로 네. 하시는 프로젝트 때문에 되게 네. 바쁜 걸로 아는데 네. 어떤 걸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어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제가 첫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원고가 빨리 마무리됐어야 했는데 이게 아직 좀 퇴고 중이어서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이 정도까지 저 혼자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제가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복숭아라는 시가 당선돼서 등단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뭐 거짓말 못해서 한 10년을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첫 시집이라는 그 이상한 무게감 때문에 더 말을 고르고 막 좀 더 이제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시집을 내게 되는 경로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네. 이 첫 시집을 네.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한 것 네.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신춘문예나 어떤 뭐 출판사 문학상 뭐 이런 걸 수상해서 소위 이제 등단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폐쇄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문턱이 좀 높은 네, 이 뭐 단계를 거쳐서 등단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많이 이제 그게 옅어지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책을 내면 시인이고 책을 내면 소설가지 네, 이런 좋은 작품을 오랫동안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더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면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광주일보 신춘문예 등단하고 나서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제 전주라는 이제 작은 지방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는 굉장히 뭔가 위축돼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투고를 하거나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시를 써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데뷔하고 나서 한참 뒤였죠. 한 3년 뒤에, 네, 한 3년 반 뒤에 물결서사라는 서점 네. 운영자가 되면서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서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성악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사진가도 있고 네, 다양한 예술가 친구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 우리가 좀 SNS에 자기 작품을 연재를 한번 해보자. 이제 구독료는 없지만 일단 무료로 페이스북과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게시를 해서 반응을 한번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발표를 하고 화가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드로잉하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네. 식의 연재를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친 초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한 40편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네, 계속 그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좀 빌드업이 되는 느낌이 들었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겠다 미천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면서 운 좋게도 이제 시집 시리즈를 내고 계시는 출판사 대표님이 연락이 오셔서 시집을 내자고 이제 전화가 오셨죠. 네. 그럼 출판사에서 먼저 네네. 선택이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그 대표님도 혹시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콜렉티브와 함께 네. 그 SNS에 올린 그런 글들 네네. 그런 것들도 혹시 보고 연락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매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 스타일이 사실은 막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촌스럽기도 하고 딱 봤을 때 다 드러나요. 어떤 그 감정선이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 어떤 솔직한 네, 그런 시의 어떤 작은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또 요즘에 어떤 많은 시인들과는 조금은 더 어떤 다른 차별성, 네, 변별력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지만 아무튼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촌스럽다는 말이 전 되게 좋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촌스럽다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네. 발끈해서 촌사람한테는 촌스럽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막 이랬는데 그 말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정감 네. 가고 맞아요. 네. 특징이기도 하고.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막 거부를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자신과 이제 제가 쓰는 시들을.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작가 시인님 같은 경우는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네. 통해서 등단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시각 위주로 모인 팀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학 쪽의 등단 시스템 이런 네. 거를 얼핏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일간지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는 시를 한 3편에서 5편 정도 이제 신문사에 이제 그 우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사위원 기자들이 취합을 해서 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예심 심사위원이 있고 본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문학상 같은 거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학상 같은 것도 뭐 예심 본심 이런 식으로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사위원의 어떤 의지 그리고 네. 취향 그리고 그것과 또 별개로 기본적으로 어떤 이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 같은 거를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돼야 상을 받을 수 있고 미술 공모도 그렇듯이 네, 뭐 비슷한 뭐 양상을 띠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시스템은 사실 단순한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많은 작가들이 스스로 책을 내고 스스로 연재하고 스스로 구독 뭐 이렇게 연재 노동자 내지는 메일링 서비스의 어떤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가가 되는 루트가 이게 정답이 아니 이것만이 정확한 답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또 등단 시스템은 등단 시스템대로 있고 또 이거는 이것대로 또 이렇게 약간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등단 시스템이 많이 비판도 받았었죠. 네.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취향과 이런 것들이 너무 반영돼서 약간 뽑았을 때 뭐 모두가 수긍하지 못하는 뭐 그런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모두가 수긍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그게 어떤 권력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누군가의 눈에 들고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시인인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뭐 성찰 같은 것들이 문학계 내부에서도 조금씩 계속 들려왔고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온 지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작가님이나 뭐 또 원로 작가님들도 꼭 그게 아니어도 길은 많다. 대신 너가 이제 스스로 좋은 작품을 계속 쓰는 작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창고에 작품이 많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죠. 네, 그거는 뭐 문학, 뭐 미술, 불문 모든 예술 장르에서 다 이야기되는 지점이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신문사가 네. 주축으로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신문사 그냥 또 페이퍼 뉴스만 보더라도 네. 신문사별로 되게 성향이 뚜렷한 그런 네.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신문사를 통해서 네. 이제 등단한 작가의 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문사별로 약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성향 같은 게 좀 뚜렷이 나누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그 신춘문예 심사위원들을 다 이제 저로서는 이제 당선 시집이 있어요. 그 신춘문예 당선 시집이라고 해서 매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집을 펼치면 경향신문, 뭐 중앙일보, 뭐 한국일보, 뭐 부산일보 등등 시인들이 쫙 있고 거기 시인들의 작품이 들어있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매년 사가지고 심사위원이 누군지 다 체크해서 막 적어놓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내년에도 할 수도 있으니까 성향파.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죠. 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창 그런 걸 분석하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 자체가 약간 관심이 떨어져서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성향이라는 게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어떤 뭐 정서나 뭐 어떤 그런 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AI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요즘 대안적인 이제 네. 등단 방식에 네, 네. 대해서도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뭐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는지. 네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유진목 시인이라고 지금 부산에서 손목서가라는 서점도 운영하시고 굉장히 좋은 시 많이 쓰고 계시는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시집 한 권을 출간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이제 데뷔를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출판사 이름이 삼인 출판사였는데 그게 편집위원 분이 이제 그 시인분이 투고한 작품을 보고 뽑아서 이제 시집을 낸 거죠. 그 출판사에서. 근데 그 출판사는 그게 뭐 컨셉 내지는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5편에서 10편 정도의 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한 권의 시집 분량이 있는 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역량을 보겠다. 굉장히 좋은 시도고 시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프로필이 어디서 등단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책으로 이제 책을 출간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게 참 멋있게 느껴졌고 그리고 시인 쪽에서는 유진목 시인의 사례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이슬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되게 귀여운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을 받고 매일매일 이제 메일을 20편의 수필을 보내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시도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게 이제 약간 보편화가 됐을 정도로 그런 포문을 엄청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더 다른 대안,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향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저도 이제 후배가 있으니까 글 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선배들의 행보가 얼마나 그 많은 글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만 전부인 줄 알았던 어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니까 좀 더 용기를 얻고, 저도 유진목 시인이나 이슬아 작가 보면서 많이 이제 힘도 내고, 내가 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는걸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창작자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나한테는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저 입장을 좀 생각해서 비유해서 들어보면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뭐 레지던시나 전시나 뭐 어떤 사람들 통해서 뭔가 내 작업을 소개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전시 공간이나 비평가나 뭐 전시 포스터나 뭐 그런 진짜 자잘한 것들이 동반되어야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시인이나 문학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단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 작업을 수면 위로 올릴 때 혹은 소개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 문학인을 예술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기준을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 기준에 보면은 시가 제가 그때 예전에 등록할 때는 세 편의 시를 개간지 그러니까 계절마다 나오는 문학 잡지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네네네. 되는 분. 데뷔를 했지만 이제 이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했어야 됐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발표 지면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청탁을 해줘야 되고 거기 시를 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청탁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막막했죠. 그래서 사실 한국 작가 회의라는 그 거대 큰 이제 작가 소속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나눠져요. 전북, 뭐 중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북 작가 회의에 들어올래라고 제의했을 때 더 많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했던 것도 있죠. 좀 지면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이 책을 이제 계절마다 내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잡지에 내 작품이 실릴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면 회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어쨌든 지면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서글프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기준을 세우려면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약간 문학 쪽에서만 그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관 전시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하면은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학인은 누군가 나를 발탁해서 그거를 발표 지면 얻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면을 네. 얻는다는 과정은 네. 공모나 이런 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네. 누군가가 이렇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용기가 좀 있으면은 내가 시를 먼저 뭐 몇 편 썼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시 발표하는 거는 공모 같은 거는 뭐 공모라고 부르지는 않고 뭐 순전히 어떤 그 편집자나 그 잡지를 대표하는 대표나 전화를 받고 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하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상응하는 대답이 네, 흥미로웠어요. 그게 1대1로 딱 들어맞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은 했어요. 미술계랑 네. 뭐 미술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이랑 네, 네. 문학 시스템이랑 네. 당연히 다를 거란 생각을 네, 네, 해서 네. 되게 네. 못지않게 어렵겠다 네.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연재를 통해서 한 40편의 초고를 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책방 연계 뭐 콘텐츠로 뭔가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돈도 안 들고 이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SNS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방비 상태의 어떤 자유로운 지면을 얻은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인정이 되지는 않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네, 승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시인님께서 작년이죠, 이제 벌써 작년. 네네. 네. 그쵸, 작년 네네. 12월에 서울에 있는 이제 또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네. 한 달 동안 되게 거기서 퇴고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네, 듣기는 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그때 네. 레지던시에 네. 가신다고 되게 기뻐하던 모습을 제가 보고 그 모습이 사실 네.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서 제가 그때 이 프로젝트 많이 좋았나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네네네. 이렇게 그 창작 환경을 바꾼다는 게 사실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 영향을 네. 받기 위해서 억지로 바꾸기도 하고 맞아요, 창작 맞아요. 환경을.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네. 그리고 처음 경험한 레지던시 창작촌은 네. 어땠는지 네. 그런 것도 좀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 공고를 보고 연희문학 창작촌 한 달 입주 작가 모집 이 공고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심심해서 갔는데 연희창작초는 저한테 약간 좀 익숙한 공간이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선배 작가들이 거기 입주를 거의 많이 하셨었고 또 제가 이제 대학 때 소설 가르치던 선생님도 거기 입주를 해서 직접 가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약간 저로서는 이제 지방러니까 학생이었고 엄청 이제 선망의 대상처럼 나도 언젠가 여기에 입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달 공고를 보고 한번 해볼까라는 약간 막연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공고를 사실은 그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공고를 봐놓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고 지원을 하면 더 좋은데 되게 순진하게 뭐 제가 이제 전주에 사는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다가 우연히 들어가서 그냥 이제 공을 잡자마자 그냥 꼬리를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작품을 5편을 내라고 하고 입주 계획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내 작품을 어쨌든 심사위원들은 여기 다 이제 윗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임주아라는 이름을 누군가는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설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들 중에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시를 5편 골라서 입주 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냈죠. 그리고 그 연희동이 그 전두환 옆집에 있어가지고 그때 갔을 때 이제 그 사망한 지 한 열흘 됐나? 막 그때여가지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막 기자들도 엄청 많이 왔었고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좀 잠잠한 그 시기에 들어갔는데 운 좋게도 이제 가장 좋은 방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쪽지를 주고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창이 제일 많고 제일 넓은 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5,000원인가 그래가지고 49,000 얼마를 내고 그랬는데 좋았. 뭐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약간의 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건 75만 원짜리 방이다. 그래서 너는 75만 원치의 시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근데 저는 어떤 다른 이제 지역이나 어떤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 많은 곳을 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딱 이제 그 몇 군데 상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추어탕집, 꽃집, 뭐 카페 거기만 거의 이렇게 막 점 찍듯이 돌아다니고 뭔가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네. 그래서 연희동이 좋더라고요. 네. 위치도 너무 좋고. 저도 지방러라 가보질 네.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상한 어떤 안정감이 들었어요. 글 쓰는 작가의 몸은 이렇게 창이 좀 있고 이렇게 넓은 책상이 있고 약간 많이 넓지도 많이 좁지도 않은 어떤 이런 약간 간간한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제가 전주를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그리고 책방에 거의 제가 매일 출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맞는 요일에 다른 멤버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마웠죠. 네, 그래서 약간 안식월, 네, 네, 그래서 요양원이라고 표현도 하셨잖아요. 네, 요양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30대에 또 앞으로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끼리도 작업실 이야기를 네. 좀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머피 염 작가님도 최근에 이제 막 작업실을 구하러 알아봤고 저 같은 경우도 작업실 이제 구할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저희끼리 막 작업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원래 저도 이제
주로 영상 작업을 하니까 비물질적인 작업을 하니까 작업실이 꼭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그냥 작업실 월세 낼 돈이면 근데 작업에 좀 더 투자하자. 그냥 뭐 그러면 되지. 그냥 집에서 하고 어차피 밖에서 찍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작업실이 생길 기회가 있어서 작업실을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래도 뭔가 삶과 이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분리되네. 있는 게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진짜 필요한 필요한, 일이구나. 이런 걸 좀 느껴서 사실 저도 음. 작업실 좀 구해볼까 이런 생각 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님 같은 네, 경우도 네. 창작촌을 경험한 이후에 물론 집도 네. 있고 네, 네. 물결서사라는 네. 거기서도 충분히 네.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혹시 뭐 그런 작업실을 좀 네. 구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연희 창작촌에 1년에 한 달씩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오히려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카페나 이런 데가 약간 작업실처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지는 없지만 그렇게 쓰고 그리고 저희 물결서사 2층에 이제 그 새로운 공간을 하나 생겼는데 거기를 좀 한번 써볼까 생각 들고 약간 다락방 같은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좀 더 홍보하셔도 돼요. 아, 네, 저희 물결서사 서점 2층이 네, 대공사를 마치고 네, 아주 그 소위 짱 박히고 싶은 세상과 고립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네,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유료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하루 1일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더 가다듬을 게 있어서 네, 나중에 이케눈쿠 그 멤버분들께 먼저 이렇게 네, 아무튼 오세요. 네. 저희 진짜 가고 싶다. 네.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해지면 저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특히 어제 이야기할 때도 네. 생존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단지 그냥 뭐 감사해요 이래서 뭐 무료고 뭐 도와줘서 협업이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도 적정할 대가를 치르고 항상 아니요. 거기는 이제 좀 명상과 약간 네, 이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실 때 네, 한번 네. 이름이 따로 지어졌나요? 처음에는 이제 독방이라고 지었는데 독방이요? 네, 독방이라고 지어놨는데 그게 뭐 어디 유출이 됐는지 비슷한 네, 곳이 비슷한 생겼어요. 어디 공간이 이제 도서관 그러니까 전주 시립도서관의 어떤 한 작은 도서관의 뭐 지하 공간을 뭐 독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하는 걸로. 부분까지는 네. 소식을 전해 잘, 듣겠습니다. 지켜두시는 걸로. 방금 또 약간 우연찮게 네. 그 노출이라는 네. 단어를 꺼내주셨는데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글을 노출. 글을 어. 언제 네. 이제 글을 쓰시니까 네. 글을 언제 노출할지 네. 그 시점에 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게 있잖아요. 글이 이제 특히 웹상에 노출이 되다 보면 유출의 문제나 도용의 문제 같은 것도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SNS에 연재를 했다고 했지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지점이에요.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뭐 누가 복사해서 이제 뭐 올려서 자기 작품이라고 해도 이제 뭔가 이제 반박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그런데 이제 지면 책으로 출판사에서 낸 뭐 잡지에 기고가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뒤에 뭐 바코드도 찍혀서 나오고 어떤 이제 물성으로서의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도 그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웹상에 발표할 때 뭐 웹진 이런 것들은 분명 저작권이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글들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브런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다행히도 아직
발견되지는 못했고요. 네, 뭐 똑같은 것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이라는 장르는 책이라는 그 종이 안에 쏙 들어가서 딱 덮여야 좀 안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 이제 장르마다 그걸 품는 매체가 다 다르잖아요. 뭐 전시도 있고 저희는 책이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듯이 영상 작가님은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영상 매체로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스크리닝이나 뭐 이런 거 지원을 할 때 웹상에 이미 공개된 작품이면 아예 안 된다는 그런 제약 같은 거를 두기도 하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뭐 웹에 이미 공개된 시 같은 경우는 다시 종이 출판물로 옮겨지는 게 그건 그냥 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좀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시집을 낼 때 자기가 발표했던 거 넣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등단을 뭐 이렇게 데뷔를 위해서 어디 공모에 발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것을 내야 되는 뭐 그런 규정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오디오북 같은 게 이제 지자체마다 뭐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제 시를 성우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디오 안에서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사업과 사업이 부딪히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정도.